사실 그 어떻게 보면 계속 감시를 당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건데. 감염병으로 죽은 시체들이 많이 거기에 얼려 있거든요. 현재를 전염의 시대라고 보고 그리고 이 시간을 생각할 시간으로 갖자. 지금 뭐 환자 수도 아직 뭐 수백 명 선을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 지금 4차 대유행이 온다 만다 지금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안심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 뭐 본격적으로 4차 대유행이 왔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 초입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거든요. 지금 확진자가 꾸준히 감소를 안 하고 계속 유지 내지는 증가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날이 따뜻해지면 좀 바이러스가 활동성이 떨어진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지금 안 떨어지고 더 늘어난다는 거는 계속 조심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 작년에도 한 여름쯤 되면은 코로나 사라지겠지 이런 예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뭐 전문가들도.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온도가 낮고 건조한 환경에서 잘 이제 뭐 증식이나 전파가 되고 여름처럼 습하고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은 잘 전파가 안 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네네. 그런데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그런 그 일반적인 바이러스 습성과 100% 일치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고 이제는 그 바이러스의 생태적인 그런 습성보다도 인간과의 거리라든지 아니면 서로 이동하는 그런 패턴 자체가 훨씬 더 그런 걸 능가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이제 유행에 민감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독종 바이러스죠? 이 정도면 교수님. 독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이 좀 백신이 이렇게 좀 이미 많이 접종이 된 그런 국가에서는 여름 정도 되면 좀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우리 교수님? 그래서 지금은 예측밖에 못하죠. 사실 그게 돼봐야 아는 거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비슷한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혹시 예전에 콘서트나 공연장 같은 데 많이 가보셨죠? 네, 그렇죠. 저는 또 어쨌든 문화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소식 전하는 일들을 좀 해왔으니까 지금은 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네덜란드에서 마스크도 끼지 않고 그다음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콘서트가 열렸다고 합니다. 아, 네덜란드요? 네. 그러면 뭐 종식이 된 건가요? 아니죠. 그건 아니고 거기에 따르면 48시간 이내에 코로나 확진을 이제 체크해보고 음성이 확인된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서 콘서트를 이제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위치랑 접촉자들을 이제 추적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달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 한해서만 콘서트장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근데 그 같은 공간 안에서 그렇게 음성이 확인됐다고 해서 이렇게 모여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그런 게 또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좀 위험하지 않나요? 위험하죠. 위험한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일단 음성 확인 자체가 네. 지금 당장 확인된 게 아니고 48시간 이내잖아요. 네. 양성인데 음성으로 잘못 나오거나 뭐 샘플이 뒤바뀌었거나 하는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00% 확신을 할 수가 없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감염이 됐는데 아직 그 PCR로 검출이 될 만큼의 바이러스가 아직 증식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 검사 음성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으로서는 예, 분명히 그 100% 안전하다 이렇게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마스크 정도는 그래도 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니까 그 콘서트나 뭐 스포츠 경기 같은 이렇게 관람객들이 많은 그런 분야에 있어서 이제 정부가 나서서 한번 좀 실험적으로 그걸 해본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네, 그렇죠. 콘서트 네. 끝나고 나서 네. 다들 네. 안전하게 뭐 돌아갑니다. 기사에 따르면은 그 입장객 한 6천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확진자가 5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확진자가 과연 그 콘서트장에서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뭐 그쵸? 확인된 바는 그거는 없는. 알 수가 없네요. 네. 네. 아니 근데 실험적으로 하기에는 6천 명은 굉장히 커다란 집단인 것 같고요. 많이 모이셨네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공간이 아니라 또 콘서트는 뭐 이렇게 소리를 같이 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노래를 같이 따라 부르기도 하고 그렇죠. 워낙 비말의 감염이 너무나 그 위험성이 충만한 곳인데 거기서 이런 실험을 했다는 거는 좀 일종의 뭐 관중 실험? 관중 실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좀 해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 있을까요? 왜? 지금 5인 이상도 못 모이게 하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네. 만약 우리나라에서 한다 그러면 상당히 그 논란, 찬반 논란이 많이 있을 것 같은 네. 그런 분위기입니다, 진짜. 5인 이상 집합금지 지금 한국에서 몇 달째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백화점 생기면 가서 막 사람들 우글우글 모여 있는데 있기도 하고 물론 뭐 마스크 다 쓰고는 있지만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도 이만큼 해가지고 지금 몇백 명대인 건지 이게 소용이 없어서 계속 또 그냥 그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모르는 사람 많이 모이는 거랑 아는 사람끼리 모이는 거랑은 좀 많이 다릅니다. 왜냐면 서로 친하고 알면은 기본적으로 침이 튀기 때문에 말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친한 사람들끼리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끼리는 마스크 끼고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거나 하기 때문에 감염 위험 정도에서 큰 차이가 나고요. 하고 왜 하필 뭐 5명 이상 금지냐, 왜 4명까지냐라고 하면은 네. 아, 그 이유가 있는 거야? 딱 4명까지 안전하고 5명부터 위험하다라는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적게 모일수록 안전하고 많이 모일수록 위험하겠죠. 근데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합의라든지 적정선을 잡은 거죠, 그 정도로. 저희 이제 올해 SDF가 이제 11월에 열리는데 음성으로 확인된 자에 한해서만 우리 SDF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우리의 또 방침이 정해진다면 그때 어떻게 교수님이랑 평론가님은 저희가 초대하면 오시겠어요? 둘이 좀 다르잖아요, 성격이? 저는 갈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 저 뭐 초대만 해주시면 가겠습니다. 아, 정말요? 아니, 마스크 안 쓰는 건데요? 아, 마스크 안 쓴다고? 생각을 좀 해볼게요. 마스크에 상당히 집착을 하시네요. 아니 그 아까 말씀드렸던 네덜란드 이제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그 확진자들 5명이 나왔잖아요. 네. 그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추적을 해서 이분들이 어디서 이제 감염이 됐는지 그런 거를 이제 계속 관찰을 하고 확인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어떻게 보면 계속 감시를 당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저는 좀 그런 생각해요. 제가 어떤 건물 들어갈 때 뭘 먹으러 갈 때든지 언제든지 제 체온을 체크하잖아요. 근데 그 체온을 그렇죠. 체크하는 게 지금 감염병 때문이긴 한데 그리고 이제 동의하에 할 수 있는 거긴 한데 이거는 좀 반강제적인 거긴 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솔직히 제가 언제 어디서 지금 체온 체크를 당하고 있는지도 저도 잘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네. 네. 그렇죠. 어디서 내가 체온 체크를 당했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저의 어떤 개인적인 생체적인 정보가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정보가 저장이 될 수도 있고 기록으로 남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나쁘게 활용되자면은 뭐 얼마든지 나쁘게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동안 이제 그 영화들에서도 그 개인 정보에 대한 이게 정보 유출에 대한 그런 정보 수집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그런 작품들이 있어 왔는데 뭐 가장 이제 직접적인 거는 스노든이라는 My name is Edward Joseph Snowden. 실제 있었던 그 실제 인물이죠. 미국의 정보기관에서 일하다가 그 테러 방지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한 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그냥 무작위로 개인의 정보를 사생활을 막 수집하는 정부의 이제 행태를 고발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감시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그걸 잘 인식을 못할 뿐이죠. 아니면 오히려 뭐 SNS 같은 걸 통해서 기꺼이 이제 감시 문화를 받아들이는 그런 세상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감시 사회가 된 상태에서 이 감염병을 명분으로 더 감시가 심해진다? 이건 굉장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저는 그 이제 기계들이 계속 좋은 기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온도만 재는 게 아니라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는 좋은 기계들은 사진을 찍더라고요. 이렇게 지나갈 때 사진을 탁탁탁탁탁 찍어가지고 그 큰 모니터 안에 제 얼굴 사진이 이제 착착착착이 남는 거예요. 네네. 그 안에 그 데이터가 다 축적이 될 거 아니에요. 제 얼굴까지 다 포함돼가지고 그건 항상 지나칠 때마다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안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이런 개인의 정보를 뭐 공유하고 그런 면은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는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리고 한번 이렇게 수집되기 시작하고 한번 그 행정력이 이제 커지기 시작하면은 다시 위기가 끝났을 때 다시 이제 낮아지는 건 굉장히 되돌리는 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학적인 측면에서도 그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정보들을 연구 보존을 해서 계속 추적 그 조사를 통해서 그 앞으로를 대비하는 게 더 옳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의학이 이제 우리 사회 모든 가치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면이 많습니다. 따로 법률을 만들어서 그걸 파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콘서트장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서는 항상 어떤 좀 위험적인 요소들도 많이 따라오잖아요. 아, 예. 저는 그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거기서 만약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어떤 나쁜 바이러스나 그런 어떤 균 같은 것들이 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테러리스트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바이오 테러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아, 예,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거의 역사 속으로 사라진 두창 같은 경우도 네. 그 굉장히 아주 유력한 그 바이오 테러 물질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두창은 근절됐잖아요, 교수님. 자연 상태에서는 근절이 됐는데 두창 바이러스 자체는 지금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러시아 각각 한 군데에서 왜 그걸 보존하고 있죠? 사실은 왜 보존하냐라기보다도 왜 두 군데밖에 안 남았냐 이게 또 자연스러운 흐름이긴 한데 그러니까 두창이 근절된 이후에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실험실에서 두창 바이러스 연구하는 데가 있었거든요. 실험실에서 두창 바이러스가 유출이 돼가지고 사망하는 사건이 영국에서 있었어요. 아, 정말요? 그 이후로 이제 경각심을 갖고 이제 두창 바이러스 다 없애자 해가지고 많이 다 싹 다 없애고 이제 남은 게 그 두 군데인데요. 우리가 두창 바이러스를 앞으로 뭐 연구하거나 하는데 그 재료가 완전 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보존하고 있어요. 약간 핵무기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두창뿐만 아니라 패스트도 지금 거의 물론 패스트가 완전 근절되지는 않았고요. 패스트도 아주 강력한 바이오 테러 물질로 좀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2000년대 초반이죠. 그때 왜 탄저균 혹시 기억나시나요? 테러 하니까 네, 한때 막 엄청나게 막 큰 뉴스로 전해져. 2001년 그 9.11 테러 그 시기에 이제 미국에 이제 네, 그 맞습니다. 무슨 우편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됐었죠. 네. 탄저균이라는 것도 상당히 위험한 건가요? 예, 그렇죠. 기본 세균이긴 하지만 그것도 패스트균만큼 이제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치명적인 그 병원체이기 때문에 한번 퍼지면은 그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요. 하고 문제는 이것들이 탄저균이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우리가 눈으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모를 수가 있어요. 오히려 핵무기 이런 거는 무기 같은 경우는 눈으로 보이잖아요. 다 터지고 폭발하고 하니까. 네. 탄저균뿐만 아니라 모든 바이러스와 균이 냄새도 안 나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고 두창 같은 경우는 치료제가 없습니다. 아, 네, 예. 네. 백신만 있고요. 그래서 백신을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 국민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을 비축을 하고 있어요. 아, 정말요? 두창 바이오 테러에 대비를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비축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한때 이게 뭐 유효기간이 지난 이런 논쟁도 있었고 하고 아마 전 국민이 접종 받을 만큼의 양도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두창 바이오 테러 대비해서 백신도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름 뭐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질병의 역습들이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건데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런 감염병들 어떤 게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또 다른 그 신종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 가능성도 있고 하고 항상 그 신종 인플루엔자는 항상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당장 이번 겨울에 올지도 모르는 것이고 하고 뿐만 아니라 지금 지구 그 기후 온난화 때문에 기온이 많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거랑 관련해서도 이제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모기 매개 감염병. 그 기온이 올라가면은 그 모기의 서식지가 확대가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계속 기온이 꾸준히 올라가면서 모기들이 뭐 기존에 살지 않았던 곳까지 모기가 침투를 하고 또 기존에 없었던 종들이 또 들어오기도 하고. 점점 서식지가 이제 그렇죠. 넓어지는 서식지도 거죠. 커지고 종류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모기에 옮길 수 있는 그 감염병들의 위협도 증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지구 온난화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 그 얼음이나 이제 빙하 같은 게 녹지 않습니까? 근데 또 거기서도 또 위험한 것들을 또 발견할 수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뭐 영구 동토층 안에 지금 뭐 짧게는 뭐 몇만 년 전부터 아니면 그 훨씬 이전부터 이제 축적이 된 바이러스나 병원체 또는 시체들이 그런 감염병으로 죽은 시체들이 많이 거기에 얼려 있거든요. 근데 기온이 올라가면서 그게 녹으면은 이제 유출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궁금한데 개인적으로 이제 그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 이제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 그런 게 있었던 어떤 기록들이 있는 건가요? 실제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서. 많은 것들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네. 러시아에서 2016년에 목동인가 하는 소년 한 명이랑 그 뭐 술록에 떼죽음을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영구 동토층에서 탄저균이
없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상이 뭐 발열과 가래에 또 기침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더 심각한 증상들이 일어나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하면 굉장히 끔찍해요. 근데 이제 약간 영화 속에서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상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감각이 사라지는 거죠. 하나씩 사라집니다. 아, 감정에서 네, 시작이다. 감정이라든가 인간의 어떤 욕망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우울증을 앓다가 후각을 상실합니다. 근데 후각을 상실하면 사람들이 맛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식당에 잘 안 가요. 그리고 이제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 해소가 안 되니까 엄청나게 화를 내요. 분노가 찾아옵니다. 네, 그렇게 된 상황에서 또 청각도 잃게 되고, 그 다음에 시각도 잃게 되죠. 이게 퍼펙트 센스라는 영화고요. 아, 인간의 감정을 움직이는 바이러스는 정말 상상만 해도 무서운데. 이제 감정 같은 경우는 사실 감정 자체를 건드리지 않더라도 네. 사실 몸이 망가지면 감정도 같이 망가지는 그런 그럴 수 패턴을 있네요. 보일 수 있기 네. 때문에 예, 완전히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뭐 전에 이제 영가 씨 말씀드렸었는데 영가 씨도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거였거든요. 환각 그런 거 아니에요? 환각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물을 너무 탐하다가 결국에 이제 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죽게 만드는. 실제 비슷한 병원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계속 네. 이제 물가로 이제 그 맞아요. 유도하는 아, 정말요? 예, 그러니까요.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아마 네. 그 다른 뭐 동물이나 이제 곤충에 감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맞아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코로나도 후각이랑 미각을 되게 둔하게 만든다고도 알려져 있잖아요. 후유증 중에 하나가 이제 후각 상실인데요. 근데 후각을 잃으면은 맛 자체도 느끼기가 힘들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올 수 있는 것이고, 예, 후각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고, 도대체 코로나19 후유증이 뭐 종류가 뭐 리스트가 어떻게 되냐 이거 자체도 아직까지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예,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이런 그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 희망적인 치료 사례라든가 그런 것들도 있나요? 소아마비 오, 다들 들어보셨죠? 소아마비요? 예. 요즘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거의 완전 아니지만 거의 근절된 그 감염병인데요. 폴리오라고도 불리는데 이제 폴리오 바이러스를 통한 이제 감염병이기 때문에 그게 뭐 1950년대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문제였거든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소아, 그러니까 특히 5세 미만의 아이들이 많이 걸려서 후유증으로 또 막 다리라든지 아니면 신체 일부가 마비된 상태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많이들 두려워했었습니다. 1952년에 미국인 대상으로 그 앙케이트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1위가 원자폭탄, 2위가 바로 이 소아마비였어요. 그 정도로 예,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무서운 것으로 인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루스벨트 대통령 본인이 소아마비 환자였거든요. 그렇죠, 예. 본인이 그런 면도 있어가지고 이제 그 소아마비 연구하는 재단도 만들고 또 재활원도 이렇게 만들고 해가지고 연구를 많이 지원을 했고요. 하고 미국 국민의 3분의 2가 거기에 모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 소아마비 퇴치를 위한 연구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성과를 봐가지고 그 조너스 소크라는 그 화학자가 그 백신 개발에 성공을 했어요. 소아마비 백신.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보통 이제 백신을 만들면은 특허권을 가지고 많은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특허권을 포기를 해가지고 예, 완전히 무료로 풀었어요. 멋있다.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네. 네. 물론 이후에 다른 백신도 나오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러한 그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소아마비의 위험에서 벗어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요즘 뭐 전염병의 시대라고들 이제 많이 하는데 어떻게 좀 공감하시나요? 뭐 공감 안 할 수가 없죠. 네. 네. 파울로 조르다노라는 작가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재를 전염의 시대라고 보고 그리고 이 시간을 생각할 시간으로 갖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죽음에 대한 공포뿐만은 아니고 현재 벌어지는 일이 우연한 사고나 또 천재지변도 아니고 새로운 것도 전혀 아니다. 또 과거에 이미 발생했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더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인류 문명을 맹신하는 일이 또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사실 그 교수님께서 초반부터 계속 꾸준히 해오셨던 얘기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좀 이런 역사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더 경각심을 가졌더라면은
뭐 코로나도 조금 더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분이 또 이런 말씀 했던데 이 말이 저는 상당히 와닿더라고요. 우리는 자유롭지만 동시에 고립되었다. 지금 우리가 뭐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시대에 아무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감염병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가장 급속하게 무너진 거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어떤 일상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그 지혜를 이제 모아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두 분 모시고 계속 긴 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어떠셨어요, 교수님? 이번 기회는 이렇게 세 명이 굉장히 이렇게 단촐하게 그 이야기를 나누긴 했지만 이게 하나의 사회 축소판으로 제가 봤으면 좋겠거든요. 사회 전체가 서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그 분들이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많이 모여서 대화를 하고 뭔가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 자체가 지금 굉장히 요구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는 우리의 자세에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세상은 영화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영화처럼 세상이 변해가는데 오히려 거기에 대한 대비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는. 그래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을 살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의학적인 자문도 많이 받은 것 같고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눴던 대화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의미 있는 그런 시간으로 남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이야기를 마무리 질까 합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너무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